빡시겠네. 일단은 집안했으니까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거시경제학.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보세요. 일단 거시경제학의 목표.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왜 하냐고 했을 때 이제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글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걸로. 안녕하세요, 구민호님. 설날 다 설 잘 보내셨어요? 제가 설날에 좀 쉬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저는 너무 귀찮아서 설날에 좀 쉬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좀 쉬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하기도 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거시경제학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왜 거시경제 배우냐? 사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론 경제적 문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실업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야기 많잖아요. 실업 문제. 그 다음에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물가가 너무 오른다. 서민 경제 다 죽는다. 저번에 못 왔는데 오늘 진도는 어디까지인가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약간 크게 잡고 다시 들어갈 거라서 일단은 네, 한번 크게 잡고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때는 이제 이 실업 문제, 그 다음에 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상 목표예요. 우리가 왜 거시경제 배우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문제 심하잖아. 청년 실업 문제 많고 노인도 많죠. 노인 실업, 청년 실업 문제 크잖아요. 그 뭐 실업률 높다 하면서 문제 많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도 크죠. 우리 인플레이션 문제도 크잖아. 서민 경제 다 죽는다 하고 막 물가 오른다, 서민 경제 죽는다 막 이야기 엄청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걸 캐치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업과 물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물가와 실업률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건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만 말할게요. 여기가 Y 국민소득이고, 이게 물가로 되는 요게 총 공급과 총 수요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소득, 이게 국민소득이 왜 국민소득을 여기서는 이제 실업률에 반대거든요. 왜 그런지 알겠죠? 국민소득이란 거는 소득이잖아요. 생산을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얻으려면 실업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소득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실업률을 반대로 보고, 그럼 이게 사실 실업률이란 거죠. 이게 실업이랑 상관있고, 요게 물가잖아요. 요건 물가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마지막에 이 그래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살펴 볼 건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AD가 수요거든요. 총수요. 이제 총수요 측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총수요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그게 있어요. 바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수요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이렇게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건 어차피 이거 도출하는 과정은 반대로 도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폐 시장이랑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총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먼저 말하고 이게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될 때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총수요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해서 우리 배웠었잖아요, 이거. 물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득이고 C가 소비, 그 다음에 요게 기업 투자고 G가 정책이었고요. 화폐 시장은 이제 MS랑 그러니까 화폐 공급이랑 화폐 그 수요가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총수요를 낼 건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고 소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배웠죠? 소비 함수를 배우고 투자 함수를 배웠죠? 정책은 함수가 따로 없어요. 이건 정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으셨겠지만 이제 화폐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는 이제 총수요를 살펴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정리를 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 이제 총 마지막 목표가 실업과 물가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마지막 목표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ASADG 총수요 총공급 총수요 곡선을 이걸 통해서 알아낼 거예요. 이게 국민소득, 그러니까 실업이랑 물가의 관계가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요 측면에서 이제 IS랑 LM을 하는데 이거 생산물 시장이랑 화폐 시장인 거예요. 이게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그래서 생산물 시장을 이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고 M은 MS MD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쪽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민소득 Y 배우고 C, I, G 이렇게 다 배웠죠. 그 다음에 MS랑 MD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개를 이용해서 IS 곡선이랑 LM 곡선을 통해서 AD 곡선을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는 이게 조금 뭔 말이지 하겠는데 이런 흐름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배웠다. 왜 소비를 배웠냐, 왜 투자를 배웠냐, 왜 화폐 공급을 왜 배웠냐 한다면은 이제 이거를 지금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건데 이게 조금 하드거든요, 내용이. 왜냐면 이게 앞에 이제 설명만 들어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몇 개를 배웠어요. 하나, 둘, 이거는 뭐 없다 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워서 이거를 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빡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먼저 그래서 뭘 할 거냐? IS LN 곡선을 낼 거예요. IS LN 곡선이 뭐냐? 일단 IS LN 곡선은 뭐랑 뭐의 관계냐고 하냐면은 Y와 R의 관계예요. R은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예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다음에 둘 다 수요 측면이란 거. 생산 측면이 아니라 이제 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IS는 이제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 뭐냐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이죠.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 여기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로 나타낼 거고 LM은 화폐 시장이거든요. 화폐 시장은 뭐 아까 전에 계속 말했듯이 화폐 공급이랑 화폐 수요가 만나는 지점. 이렇게 돼서 이제 볼 건데 보자. 잠깐만요. 설명을 조금 적어 놓읍시다. 이거 너무 적을 게 많아졌는데? 아휴, 잠깐만. 보자. 빡시구만. IS 생산물 시장의 균형. LM 화폐 시장의 균형. 왜 나타내는 곡선인 거예요? 글이 너무 많다. 거시경제의 꽃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빡칠 수 있는데 뭐 한번 잘 해봅시다. 먼저 그러면 우리 생산물 시장은 그때 했었죠. 이게 균형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생산물 시장을 한번 그려봅시다. 생산물 시장부터 그려볼게요. 생산물 시장은 Y랑 YD였죠. 그때 이게
국민소득이고 요거는 계획이다. 수요는 계획이다. 계획과 실제 지출이 어떻게 돼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요. 요게 YT고 YT고 여기가 만나는 점. 그러니까 이 실제 계획이랑 지출이랑 만나는 점. 요게 여기서 YT랑 Y가 같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소득 실제 계획이랑 이제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랑 실제 지출이랑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생산물 시장은. 그러면은 요게 YT가 Y인 거. 그때 말했었죠, 근데. Y 요거는 이제 C 요거 그러니까 각자 그 계획, 소비 계획, 투자 계획, 정책 계획을 이제 정책 계획이 실제 지출, 실제 소비, 실제 투자, 실제 정책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가게랑 정부는 같다 했잖아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직접 준비해서 하니까. 근데 기업은 다르자 했죠. 왜 기업은 다른다? 재고 투자가 있기 때문에.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I는 S랑 같다 했죠. 저축이 한 거에 다 기업 투자로 나간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 조건은 그 투자 계획과 실제 저축이 같으면 이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요. 이게 생산물 시장 균형 조건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YD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왜냐면 똑같은 걸 다 빼고 나면 요것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근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게 근데 왜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을 왜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대충 흐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생산물 시장이 변하면 국민소득이 변하거든요. 국민소득이 변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화폐 수요가 변해요. 왜? 화폐 수요가 왜 변할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소득이 늘어나요. 소득이 늘어. 그러면은 돈을 많이 갖고 다녀야 돼요. 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예비적으로 비상금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소득이 많을수록 그거 많이 들고 다니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냐면 내가 많이 100만원, 100억 벌면 한 100만원 정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야. 필요하면 쓰니까. 근데 이제 100만원 버는 사람은 많이 들고 다녀봤자 뭐 한 만원 이렇게밖에 못 들고 다니는 거죠. 비상금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변하고 이게 화폐 수요가 변화하면 화폐 시장이 변하겠죠. 그렇죠? 다들 부자가 된. 화폐 시장이 변하면 이자율이 변하거든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거 일단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대충 이런 흐름이다. 이자율이 변하면 이제 투자가 변하거든요. 이자율이 변하면 투자가 변하잖아요. 이자율이 변하면 투자가 변한다. 왜? 이자율이 변하면 저축이 달라지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을 많이 할 거고 저축을 많이 하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투자가 늘어난다 했었죠.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생산물 시장이 늘어나죠. 생산물 시장이 변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산물 시장에서 국민소득을 변화시키고 그게 화폐를 연결되고 화폐에서 이자율을 통해서 다시 생산물로 돌아온다. 이 변화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물 시장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소득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변하고 그럼 화폐 시장이 변하고 그러면 이자율이 변하고 그래서 이자율이 변하면 이제 투자가 변하기 때문에 다시 생산물 시장이 변한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생산물 시장이랑 화폐 시장을 엮어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이거는 그래프가 좀 중요해가지고 IS 곡선을 낼 거거든요. 일단 IS 곡선이 뭐라고 했어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ISLM은 Y랑 이자율의 관계라고 했죠. 왜 이자율인지는 아까 봤으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변화했을 때 Y가 변해서 이자율이 결국에 변할 거기 때문에 이자율을 관계를 보는 건데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거 그림이 좀 중요해가지고 좀 빡시게 그려볼게요. 한번 깔끔하게 그려야 돼 이거. Y YT
좀 연한 걸로 이렇게 해서 YD랑 Y 이게 균형점이고 실제 거는 이렇게 되겠죠. YD는 C 플러스 ID 플러스 G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거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 일단 현재 균형이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만들고 싶다? Y와 R의 관계를 알고 싶다. 우리는 Y와 이자율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일단은 이자율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이자율이 변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뜨거운 관계 뜨거운 관계 약간 뜨거운 관계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관계가 깊으니까 서로 관계가 깊기 때문에 뜨거운 관계라고 말해도 뭐 틀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Y가 이제 증가한다. 이제 이자율이 올랐어요.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증가하면 이제 은행에 돈을 많이 넣죠. 은행에 돈을 많이 넣죠.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요. 이자율이 증가하면 은행에 돈 많이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생각해보세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사실. 내가 지금 1억을 들고 있는데 은행에 넣으면 20% 준대요. 20% 주면 2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은 은행에 넣고 싶겠죠. 근데 은행에서 1년에 넣어도 막 20만 원밖에 안 준대. 0.2%야 그러면? 0.2% 맞네. 0.2% 0.2%밖에 안 준다 하면 은행에 돈을 안 넣을 거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업들이 이걸 빌려서 이제 투자한다. 그리고 이게 또 이자율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요게 은행 예금이란 뜻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빌려줄 때 이자율도 똑같이 거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러면은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기업들이 빌렸을 때 돈을 조금만 갚아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자율이 적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자율이 증가하면 투자 수요가 잠깐만 알지 잠깐만 근데 뭐 한 거야? 반대로 했네. 반대로 말했어요. 아이씨 이거 왜 반대로 말했어 씨. 반대로 말했어. 잠깐만요. 개 열심히 말했는데 틀렸네. 이자율이 이게 증가하면 안 되고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은행에 돈이 맞는 거랑 상관없이 기업이 돈을 빌릴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이 돈을 덜 빌리겠죠. 왜냐면은 많이 갚아야 되니까. 반대 누른 사람 나오라고. 제가 틀렸는데 어쨌든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이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에 말한 거는 그 약간 가계 측면이고 사실 기업의 입장에 생각하면 기업이 이제 1억을 빌렸을 때 2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야. 20만 원 갚아야 되는 거랑 하면 20만 원 갚아야 될 때는 빌리지만 아닐 때 안 빌릴 거란 말이에요. 2천만 원 갚아야 되면. 그러니까 R이 낮으면 그 기업의 투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은 흐름을 한번 봅시다. 먼저 R이 줄어들어요. 이자율이 감소해. 이자율 감소해서 투자가 늘어나요. 투자가 늘어나서 국민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만. 그때 그거 뭐였지? 그때 그 마우스 커서 크게 하는 거 받아왔었는데 안 키고 있었네. 잠깐만요. 어디 받아놨지 이거? 네 맞아요. 투자는 좋죠. 경제를 위해서 좋지. 투자를 해야 경제가 결국에 발전하니까 투자는 됐다. 마우스 커졌다. 그러면은 요게 YD가 두 번째 YD가 되는 거예요. 요게 YD2는 C 플러스 ID인데 이것도 ID2가 되겠죠. 왜냐면은 늘어난 ID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이 Y 값이 늘어나잖아요. I 값 늘어나. 그래서 그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쪽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R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YD와 Y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맞게 그대로 이어서 그려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제 같은 Y인데도 이자율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거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보면은 이제 여기서 뜻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자율이 이만큼 낮아지면 Y가 요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이 점으로 이자율이 이만큼 낮아지면 Y는 여기서 여기로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S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알면 나도 이제 IS 곡선을 어디서든 그릴 수 있다. 그리고 IS 곡선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자율과 그 관계, 생산물 시장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이게 오늘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까지 우리 한 5일? 5일 동안 한 거에 그 5일 동안 한 걸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사실 모든 강의를 다 빡시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좀 시간도 좀 지났고 해가지고 좀 어려울 건데 좀 어려울 거야. 저도 쉽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라 가지고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여기 위가 초과 수요고요. 초과 공급이네. 여기가 초과 공급이고 여기가 초과 수요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예, 은행이 져주면 기업이 돈 불러 투자하고 경제 잘 돌아간다.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맞긴 한데 결론은 이제 이자율이 하락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대신 이건 생산물 시장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물 시장이거든요. 이거 화폐 시장도 봐야 돼요. 왜냐면 화폐도 이자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이건 케인즈 이야기. ISLM은 케인즈 학파 거예요. 케인즈 거 맞아요. 이거 케인즈 거야. 이제 여기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점을 하나 찍어 봅시다. 여기 아까 초과 공급이라 했죠. 여기가 왜 초과 공급이 되냐? 지금 이자율은 높죠. 균형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균형점보다 이자율은 높고 Y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소득인데 이자율이 높다는 소리는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투자가 작아지겠죠. 기업의 투자가 작아지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자율이 높은데 어떻게? 잠깐만. 국민소득 하에서 R보다 더 높은 R이다. 낮은 투자 수요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Y를 봤을 때, 근데 맞는데 이건 지금 Y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같으면 안 되는 게 지금 Y는 똑같잖아요. 이 Y 값이 여기인데 여기서 똑같으면서 이게 그래프가 내려가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쨌든 이제 Y 값은 여기인데 이자율이 더 낮다는 소리는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 수요가 높고 몰라.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이거 책 지금 보고 있어서 한 번만 읽고 들어갈게요. 높은 이자율이 있다. 유형 수준보다 낮은 투자 수요를 가질 것은 초과 공급 그런다.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잠깐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점이 있으면 이게 균형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내려올 건데
어떤 식으로 이 균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가지고 소득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지? 소득에 비해 이자율이 높다.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이 돈을 덜 빌린다. 그래서 아이가 줄어든다. 아, 이렇게 가겠네. 오케이.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거 지금 이자율 높잖아요. 이자율이 높은데 이자율이 높으면 반대로 이거 반대로 가겠죠. 투자가 작아지고 Y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Y가 줄어들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위에 있으면 이게 초과 공급이다. 그러면 수요 이게 수요인데 여기 수요잖아요. 수요보다 이게 공급 Y가 크기 때문에 Y가 공급이니까 공급이고 이게 수요니까 대충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여기 초과 공급이고 Y가 크기 때문에 초과 공급. 수요가 YD인데 YD보다 Y가 크니까 초과 공급이고 반대로 여긴 초과 수요겠죠. 이자율이 작으면 이제 그 투자가 늘어나서 Y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점에 있어도 Y가 늘어난다. 이쪽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여기는 초과 수요다. 여기 초과 공급이다. 그렇게 캐치를 하시면 이게 IS 곡선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IS 곡선이 이제 이 영향을 주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양 같은 거에. 근데 이거는 깊게 안 들어갈게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 말하면 되고. 그러니까 IS 곡선 모양이 항상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떤 게 어떠면 이제 뭐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조금 막 평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가파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기본적인 모양은 똑같겠지만 이제 얼마만큼 가파른지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일단은 오케이 하고 LN 곡선을 그려봅시다. LN 곡선은 화폐 시장의 곡선이거든요. 화폐 시장을 근데 아마 기억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화폐 시장에는 화폐 공급이 MS고요. MS. 화폐 수요 이게 MD거든요. 이거 두 개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렇겠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M이 이제 머니 해서 화폐 수요, 화폐 양이고요. 이게 이자율이거든요. 화폐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이 어떻게 생겼냐? 예, MD 메모. 그러니까 이게 MD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사실상 왜 이렇게 쓰냐? 머니, 디맨드 해서 수요가 D잖아요. 지금까지 공급은 S였잖아요. 그러니까 머니의 공급이다. 쉬운 거예요. 그냥 화폐 공급, 화폐 수요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폐 공급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때 말을 했을 텐데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그렇죠. 사실상 중앙은행이 많이 찍어내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아니면은 적게 찍어내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때 이제 화폐 공급 이야기 할 때는 했는데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보려고 안 받는 걸로 생각할게요. 안 받으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올 거고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겠죠. 이자율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자율이 이거 케인즈 이야기인데 이거 또 잠깐 이야기를 하겠네. 그때 설명했는데 이게 이자율이란 게 세 개를 뜻하거든요. 이자율이라고 하면 1. 은행의 이제 예금 이자,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 이자,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를 뜻해요. 거시경 이야기에서 이자율이라고 하면 예금 이자는 다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행 이자거든요. 넣었을 때 몇 퍼센트를 준다 하면 은행 예금 이자. 대출 이자는 아까 그 기업이 했던 거. 빌려서 이제 얼마 있으면 몇 퍼를 더 내야 된다. 대출 이자죠. 이거 이 세 개가 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 거시경 이야기에서는. 채권의 수익률이 뭐냐? 이거는 그때 설명했지만 조금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채권의 수익률은 이제 채권이란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없을 수도 있어. 저도 이제 사실 경작하기 전에는 거의 못 들어봐가지고 사실 안 들리는 거지. 있는데 안 들리는 이야기인데, 채권이 뭐냐면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는 권리죠. 이제 채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국채나 이제 공채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채권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년 뒤에 11,000원을 받는 그 채권이 있어요. 11,000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1년 뒤에. 아, 졸립다고요? 근데 뭐 보시다가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는 게,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막 억지로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시면 그냥 이제 제 목소리를 이제 자장가 삼아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1년 뒤에 11,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 채권을 10,000원에 사요. 내가 10,000원 주고 이 채권을 사. 그러면은 몇 퍼 얻는 거야? 10% 얻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만약에 9,000원에 사요. 9,000원에 사. 그러면은 이 채권 수익률 얼마가 되죠? 보자.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면 이게 1%, 10%가 900원이고 20%좀 넘네요. 20% 이상. 20 몇 퍼센트. 20 몇 퍼센트의 수익을 얻겠죠. 반대로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숫자가 너무 안 보이네. 1,500원. 1,500원 사면 이제 500원 이득이잖아요. 500원 이득이면 이게 5%가 안 되죠? 4점 몇 퍼센트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얼마에 사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변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제 보세요.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이게 뭐냐? 채권 가격이 낮다. 저는 이만 아스의 말로 소리 낮추고 자겠습니다. 코바. 분명.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아무리 봐도 구민호님 예상되는데, 어쨌든 1,000원 감사드리고요. 1,000원 돈에 감사드립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채권 가격이 낮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자율을 했잖아요. 그럼 이자율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아, 그래요? 아니시라고요? 이런 놀라울 수가. 어쨌든, 그래요? 그럼 어쨌든, 나한테 돈을 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누군지 모르는 익명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오케이. 누구시지? 치맨인가? 응? 애초에 볼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일단은 그냥 정할게요. 나중에 뭐 제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자율가 약간 캐치할 수 있겠죠? 아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싸게 사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싸게 사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캐치했죠. 요거를 보고 이제 화폐 수요로 들어갈 건데, 화폐 수요랑 무슨 관계냐? 케인즈가 보는 화폐 수요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1. 예비적. 2. 거래적. 3. 투자적. 이렇게 있어요. 예비적은 뭐냐? 내가 돈을 미리 갖고 있는 거. 무슨 비상금 생길 때. 비상금. 그러니까 요거는 소득의 비례. 그러니까 Y가 커지면 이제 예비적 커지고요. 거래적은 뭐냐? 물건 사고 싶은 거. 물건 살 때 쓰려고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물가의 비례. 물가가 높아지면 많이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투자적은 뭐냐? 요거는 이제 채권을 사려고 가지고 있는 돈이 투자적 그 화폐 수요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비례하겠어요? 이자율에 비례하겠죠. 왜냐면 이자율이 채권 가격이니까, 가격과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낮다는 소리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채권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채권을 사겠죠.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을 산다. 채권을 사면 화폐가 많이 없다. 왜냐면은 이미 샀으니까. 채권이 있지 화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을 안 판다. 아, 이자율 낮으면 알지. 잠깐만.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율 높으면이지.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을 사겠죠. 가격이 낮다는 소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을 팔겠죠. 왜냐면은 수익률이 별로 안 되는 소리는 그냥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나으니까. 가격이 높다는 소리잖아, 이게. 채권 가격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000원에 사서 들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하루 만에 이게 1,500원에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1년 뒤에 1,000원 얻는 것보다, 그냥 지금 바로 500원 얻는 게 낫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팔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채권 팔면은, 이제, 채권을 사기 위한 돈이 또 생기겠죠? 화폐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높으면, 화폐가 없다. 이자율이 낮으면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요게 MD다. 왜? 왜 그럴까요? 그대로겠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 화폐 수요 그래프 낸 거예요. 화폐 그래프를 배운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지우개. 이제 좀 지웁시다, 이거. 밑에 그려야 돼가지고. 약간 이거 지우고 있으니까 진짜 칠판 지우는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똑같이 그 LM 곡선을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LM 곡선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Y랑 R의 관계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R이니까 똑같이 이번에는 옆에다 그려줄게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는 Y가 똑같으니까 밑에다 그려준 거예요. 이 선을 연결하려고. 여기는 R이 같으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 Y니까 R이 같으니까 이 왼쪽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먼저 여기는 어떤 일을 하냐? Y가 증가해요. Y가 증가해. Y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말했죠? 화폐 수요에는 예비적, 거래적, 투자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화폐 수요가 늘어나겠죠. 화폐 수요가 늘어나요.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여기 보면은 화폐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잠깐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은 그냥 여기다 그려야겠다. 이게 MD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D 이걸로 간다는 소리죠. MD 땡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이만큼 화폐 수요가 늘어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랐죠 지금. 근데 뭐 이것도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게 화폐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면 사람들이 화폐를 은행 같은 데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는 그 이자율 올라가겠죠. 화폐를 많이 은행에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게 맞아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원래 균형이 여기였는데 균형점이 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 좀 내려서 그릴 걸. 조금 내려서 그릴게요. 아씨, 맘에 안 들어. 어떡해. 아씨, 맘에 안 들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땡땡땡땡. 아씨. 여기서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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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이제 그리면 보세요. 이자율이
지금 보세요. y가 늘어났는데 이제 올랐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생겼다 소리겠죠. 이게 LM 곡선이다. y가 늘어났을 때 y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이만큼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곡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LM 곡선이랑 IS 곡선이 나왔죠 지금. 우리가 이 두 개를 지금 도출했단 말이에요. 물론 좀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이 모양만 따서 그려볼 수 있겠죠. LM 곡선과 IS 곡선 합쳐볼 수 있겠죠. Y랑 R. 그래서 얘가 LM, 얘가 IS.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균형인 거예요. 이 균형이 뭐냐? 이 그 소득과 이자율의 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둘 다 균형이 되는 위치. 라는 건데 이게 조금 안 와닿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안에 들어간 게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안에 들어간 게 많아서 약간 안 보일 텐데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면 보자. LM 곡선에 여기는 이거 잠깐만요. 빨간색으로 쓰자. 여기가 초과 공급이라 했죠. 여기가 초과 수요.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위에가 초과 공급, 여기 밑에가 초과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점은 LN 곡선보다도 미치고 IS 곡선보다 미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완전 초과 수요 곱하기 2인 거죠. 둘 다 초과 수요. 여기는 이 점이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이면 IS 곡선보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초과 수요인데 화폐에서는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대충 뉘앙스를 아시려나? 캐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있으면 뭐겠어요? 그러면은 IS 곡선 생산물 시장에서도 초과 공급, 화폐에서도 초과 공급이겠죠. 그래서 이제 균형점을 이동한다. 그 이동되는 경로가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음.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캐치를 했고, 그 다음, 여기인데, 이제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봅시다. 생산물 시장. IS죠. IS. 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불균형이 결국에는 뭐죠? I랑 IT랑 S가 같으면 균형이라 했죠. 같아지면 균형인데, 이게 안 같다는 게 불균형이겠죠. 그러면은 이거 머리가 아파. 잠깐만요. 요거는 그냥 좀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나도 이거 몰라. 초음급은 그러니까 IS 곡선은 가로로 움직여요. 가로로 이 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점에 만약에 어떤 그게 나타났다 하면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 이게 가로로 움직이는 게 뭘 뜻하게요? 이자율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자율은 고정이고 국민소득이 변하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자율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 시장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왜 그러냐? 이것도 뭔 말이에요? 이건 이자율이 움직이는 소리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은 그 Y가 움직이고 화폐 시장 LM은 이자율이 움직인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점이 있을 때 이런 점에서 처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S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고 LM은 이쪽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필요 없겠다. 잠깐만, 이건 너무 균형점이고. 뭐 어쨌든 여기 위로 가는 거랑 IS 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대각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래서 간 다음에 균형점에 따라 이동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뭐가 먼저 이동되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생겼을 때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이동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뭔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 이동되고 그 다음에 이동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뭐가 먼저 이동되냐면 LM이 먼저 이동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화폐 시장이 왜 먼저 이동하냐?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산물 시장이 불균형한 이유가 뭐가 그랬죠? 불균형되는 이유. 재고라고 했죠. 재고 투자 때문에. 그러면 재고 투자를 해결하려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폐 시장이 불균형되는 이유. 화폐 시장은 왜 불균형이 될까요? 이자율이랑 화폐 수요 문제죠. 이자율과 화폐 수요 관계. 이자율 때문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빠르게 바뀌잖아요. 사실 은행에서 이자율 바꿀게요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생산물 시장에서 실제로 그거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한단 말이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시장이 먼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LM이 뭐라고 했죠? 위로 이동한다 했죠. 그러니까 위로 먼저 이동하고 LM을 맞춰서 LM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LM도 같이 이동한다 치면 이제 이렇게 대각선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런데 점을 찍으면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 이건 너무 이런데 점을 찍으면 먼저 LM 곡선을 쭉 밑으로 내려오고 이자율이 조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 이걸 왜 타고 내려가는지는 알겠죠? 기업은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 균형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간다. 근데 그래서 ISLN 곡선을 왜 말했냐? 이게 좀 재밌거든요. 여기가 ISLN 곡선은 좀 핵심인데 요거 좀 재밌는데 보자. 재밌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ISLN 곡선의 핵심. 왜 ISLN 곡선을 이렇게 힘들게 구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렸냐? 그거를 해보자. LM IS 이게 Y 여기 R이에요. 이게 뭘 보고 싶냐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알려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걸 도출했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업과 이제 국민소 물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거에서도 뭔가 도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정책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정책 효과를 유추할 수 있어요. 정책은 일단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다시 써볼게요. Y는 C, I, G 그 다음에 M, S, M, D 였잖아요.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1. 여기 맞죠? 이게 정책이니까 정부가 G를 늘릴 수 있겠죠. G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정부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정부 정책이니까 정책에 쓰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변할 수 있을까요? R을 변할 수 있어요. 왜? 중앙은행이 R을 변화시키는 아니지. M이지 M. MS 화폐 공급을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우리가 직접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SLN 곡선을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 그거를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봤더니 이 안에는 G가 숨어 있고 다른 색깔로 쓰고 싶다. 이 안에는 정부 정책이 숨어 있고 여기는 MS가 숨어 있다.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고 일단은 먼저 봅시다. 일단은 G를 만약 정부 정책을 이거 뭐지? 정부가 돈을 뿌리는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을 한다 쳐요. 4대강 사업이 그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이런 사업. 4대강 사업, 정부 지출을 늘리는 사업이죠. 4대강을 통해서 정부 지출 늘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지출 늘리면 뭐 소득이 늘겠지. 맞죠? 근데 이게 어디서 는다? IS가 늘어난다. 맞죠? 왜냐면은 생산물이니까 G는 여기 있으니까 IS 곡선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IS 곡선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재정정책, G를 늘리는 정책을 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같은 그거 Y에서 Y가 늘어나니까. 녹조가 늘어난다고. 녹조도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환경 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녹조는 모르겠고 일단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거 확실하잖아요.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겠지 당연히. 건설을 하니까 거기에 재료를 쓰고 하면 측면에서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 어쨌든 이제 이명박이 그 4대강을 했던 그 뭐야 그거는요 그 포인트 자체가 애초에 여기 있어요. 그 환경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이명박이 주장한 것 자체가 애초에 재정을 건축 소비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요런 재정을 늘려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게 그거였거든요. 기업인 출신이라서 약간 요런 뉘앙스로 이거를 노린 것도 있어요. 실제로 뭐 이 효과가 있었겠죠. 이 효과는 있었겠지.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손해를 봤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정치적 영역이고 정치적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좀 환경적 그런 영역이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효과는 있었거든요. 무조건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은 소득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날까 보면은 보세요. 원래 이 점이겠죠. 원래 이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지? G를 늘리니까 일단은 이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G만큼 늘어나잖아요. 지금 보면은 Y에 G가 직접 들어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500억을 정부가 지출을 더한다. 그러면은 국민 소득도 500억이 오를 거예요. 실제로 500억 올라 이렇게. 이게 500억이잖아요. 여기 지금 500억만큼 오른 거잖아. 만큼 올랐으니까. 그런데 오른 다음에 균형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은 감소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과중에. 먼저 올랐는데 그다음 감소해. 여기 균형으로 가려고. 화폐 시장 때문이지 사실상. 이자율 때문이지.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구축 효과예요. 구축 효과. 구축 효과. 그 엘렌 예거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거인들을 모두 구축해 주겠어. 그게 구축 효과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증가한다. 이자율 증가한다? 맞지 맞지. 이자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구축 효과 뭐냐? 아니 진격의 거인 유명하잖아요. G를 늘리면 이자율이 늘어나요. 이자율이 왜 늘어나? 요게 약간 이것도 복잡한데 이자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정부가 돈을 쓰려면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정부 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가 국공채를 판다. 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파는 거예요. 채권을 팔면 그 사람들이 채권을 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일시적으로. 그 돈을 이제 쓰는 건데 공채를 발행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채권을 통한 수익률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형태인 거예요. 발행,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이자율이 증가한다. 채권 수익이 증가한다. 근데 이자율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이자율이 증가했어. 이자율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자율이 증가하면 아까 말했죠. 투자가 감소한다. C도 감소한다. 맞죠? 왜냐면은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은행에 돈 넣어 놓겠지. 소비자들은. 기업도 돈을 안 빌리겠죠. 많이 갚아야 되니까. 비싸게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를 늘리면 Y가 늘어나요. Y가 얼만큼 늘어났어요, 지금?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효과는 이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안 늘어나요. 조금밖에 안 늘어나.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 정부 지출을 할 때 이자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른 애들이 덜 쓴다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한 만큼 다른 애들이 좀 덜 써.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국민소득이 많이 안 오른다. 이게 구축 효과거든요. 밀어내기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뭐냐? 정부 지출이 소비와 투자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앨런 예거고 얘들이 거인인 거죠. 그러니까 앨런 예거가 이제 소비와 투자를 구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 세계에서 성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원래는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정부 지출이 500억 늘어나면 소득이 500억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500억만큼 안 오르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500억보다 적게 오른다. 이게 구축 효과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약간 고전학파,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있는데 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 효과를 줄이는 방법 잠깐만요.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Y, R, L, M, I, S. 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저 효과가, 구축 효과가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이거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 현상이라고 했죠. 구축 효과. 그러면은 줄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줄이려면 LM 곡선을 이렇게 그려면 돼요. LM 곡선을 줄이면 여기 IS 곡선이 이렇게 똑같이 늘었을 때 이만큼 늘어난 다음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그 구축 효과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지금 구축 효과거든요. 이만큼이. 여기서는 이만큼의 구축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LM이 모양이 좀 안 가파르지 않을수록 LM이 완만할수록 구축 효과가 작아진다. 근데 LM이 완만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LM이 완만하다는 거는 이자율의 영향을 덜 받는다 소리겠죠. 그러니까 LM이 지금 Y랑 이거 관계인데 이자율의 영향을 덜 받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구축가 작아진다.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 구축가 요만하죠. 그래서 지금 케인즈는 뭐라고 해야지? 케인즈는 구축가가 작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LM 곡선 모양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케인즈는 LM 곡선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양을. 근데 고전학파는 반대로 LM 곡선을 개 가파르게 생겼다고 봤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파르면 여기서 IS 했다가 IS 다시로 이렇게 그려도 정부 지출 요만큼 늘어났는데 구축 효과 요만큼 일어나서 사실상 엄청 조금 늘어나잖아요. 돈을 그럼 이 모양 보면 뭔가 알겠죠. 그러면은 케인즈랑 고전학파를 생각하면 누가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이 모양을 보면 알아야 돼. 이거는 케인즈고 요거는 이제 고전학파인데
구축 효과가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여기는 이만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케인즈는 구축 효과가 작다. 그러니까 G를 늘리면 된다. 늘리면 효과가 크다. 그렇겠죠. 근데 고전학파는 구축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G를 늘려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된다. 해봤자 별로 효과 없기 때문에, 구축 효과 때문에. 근데 케인즈는 구축 효과 작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ISLN 곡선 자체는 케인즈에서 나온 건데 이제 케인즈에서 나오고 나서 얘네들도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네 말이 맞기도 한데 그래프의 각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프의 각도가 니처럼 이렇게 안 생겼다. 이렇게 개가 아파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구축효가 작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전학파가. 케인즈는 반대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구축효가 작으니까 그냥 정부가 지출 늘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겠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정정책. 그 다음 두 번째 있겠죠. 금융정책이 있겠죠. 금융정책. 금융정책은 뭘까요? 금융정책은 통화량을 늘리는 거겠죠.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어들어서 통화를 늘리는 거지 보통. 보통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를 늘리잖아요. 늘려서 국민소득 늘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게 Y고 요게 R이잖아요. 요게 IS고 아니다 LM이지. LM이고 이게 IS죠. 일단은 통화공급이 늘어나면요. 아 귀찮아. 통화공급이 이 모양을 모르겠다. 일단은 통화공급이 늘어나면 얘가 오른쪽 가거든요. 이게 그니까 근데 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목표가 소득을 Y를 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목표가 국민소득을 늘리려는 건데 이게 만약에 통화를 늘렸다고 뒤로 가버리면 국민소득 줄어들겠죠. 목표가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애초에 기본적으로 딱 그렸을 때 요쪽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늘리기 위해서 화폐공급을 늘리는 거니까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잘 됐네. 저는 이제 슬슬 힘듭니다. 이거 빨리 하고 들어가야겠다. 화폐 공급 늘리면 어쨌든 이제 국민소득이 늘어나겠죠. 요런 포인트인데 원래 여기 있다가 저 균형 이동할 건데 이게 어떻게 이동되냐? 첫 세피 세피? 아 새벽 피방. 아 귀엽네. 아 몰라. 이씨 개 머리 아파. 머릿속 안 들어와 이씨 어떡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이동하지? 일단은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제 지금 이자율이 늘어가지고 이만큼. 아 맞네. 얘는 위아래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여기로 먼저 내려오겠다. 병급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줄어들잖아요. 병급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줄어든다. 왜? 화폐가 많이 공급되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실제로 많아졌으니까 이자율이 낮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더 많이 넣을 거니까 은행에서. 그렇죠?
돈을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 일단은 보세요. 아 이게 지워지면 안 되는데 저거 위에 거 지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줄어든다.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이게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거 맞지 않지? 그 말이지. 이자율이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타고 IS를 타고 IS에 의해서 Y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율이 줄어들면은 아까 어떻게 돼요? C랑 I가 늘어나죠. 아닌데 이건 아닌데 좀 다른 건데. 총 수요의 증가, 투자 수요의 증가, 화폐 수요의 증가. 아 맞네. 아, 어째 국민소득이 여기다가 이제 소득이 늘어나겠죠. 이자율 줄어들면 뭐 I랑 그 뭐 C가 증가하잖아요. 이자율이 줄어들면 우리 소비를 더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돈 많아졌는데 이자율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돈을 어디다 써야 돼? 그냥 써야겠죠. 기업도 이자율 줄어들었으니까 돈 더 빌리고. 그러면은 국민소득 늘어나잖아요. 국민소득 늘어나는데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화폐 수요도 늘어난단 말이죠. 맞죠? 왜 늘어난다 했었죠? 화폐 수요가 왜 늘어나죠? 왜냐면은 소득이 커지면 돈을 많이 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비상금을 들고 가기 때문에 비상금 때문에 오늘 좀 춥더라고요. 서울은 더 추울 것 같아. 어제 개 더웠는데 진짜 말도 안 돼. 어째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자율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자율이 원래 목표했던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음에는 이제 이자율 이만큼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이쪽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화폐 효과다. 그래서 다시 케인즈랑 고전학파가 이거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봅시다. 아까 케인즈는 잠깐만 Y랑 R 케인즈는 아까 어떻게 본다 했어요? LM 곡선을 옆 이렇게 뭐지 그 거의 누분 거로 보거든요. 여기가 IS다. 그러면은 여기서 LM 곡선을 이제 이자율을 내려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이 늘려서 이자율이 낮춰지겠죠.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면 원래 여기 균형에서 이만큼 내려갔다가 여기로 이렇게 오겠죠. 뭐 대충 느낌 오죠? 그 다음에 고전항파는 어떻게 될까요? Y랑 R을 이제 얘네들은 LM 곡선 엄청 가파르거든요. 거의 막 이만큼이야. LM 곡선 이만큼 가파르고 IS가 그냥 똑같이 생겼다 쳤을 때 이제 LM 곡선 그 뭐야 아이씨 내려가기 힘드네 이거.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LM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잉? 이게 뭐지? 잠깐만요. 엥? 엥? 이자율을 낮추면 뭐지? 그림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LM 이렇게 생긴 거 맞는데? LM이 완만하고 IS가 가파를 때 맞는데? 뭐지? 그러면 낮추면 이렇게 될 거고 LM 다시 그러면은 이거 갔다가 이렇게 어 Y랑 R 여기는 LM이 엄청 가파르고 IS는 좀 완만하게 그래서 LM을 똑같이 내린다 치면 별로 안 내려가겠네 이게 같은 이자율만큼 내려오면 이만큼 내려가면 별로 안 내려가겠네 모양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자율 이만큼 내려가고 여기서 이만큼
국민소득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큰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여기 케인즈고 이게 통화주의인데 모르겠어. 몰라. 어... 아 모르겠다. 몰라. 공이가 맞나 보네 지금. 약간 나 잡고 새우 피정 온 건가? 아 모르겠어. 어쨌든 이거 너무 귀찮아. 아 나 지금 머리 아파. 씨. 어쨌든 이제 케인즈는 Y가 적게 오르고 얘들은 아마 이게 자체가 좀 많이 갈 거예요. 왜냐면은 아 맞네. 아 맞네. 그런 게 있구나. 여기는 Y가 이만큼 간다. 이게 왜 그런지 대충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이자율이 낮아도 이자율이 케인즈는 그 유도소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저번에 설명한 건데 유도소 함정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낮아진다. 오늘은 몇 시까지인데? 오늘 이제 풀렸어요 아예? 오늘부터 아예 완전 그거예요? 완전 자유야? 아예 풀렸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케인즈는 이자율이 낮아서 더 이상 안 나아진다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유동성 함정인데 이자율이 거의 0% 가까우면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이자율이 높을 때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뭐 미국 일본 이런 다 그렇죠. 지금 이자율 계속 내리고 있잖아. 결국에는 제로금리 하잖아요. 제로금리.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면 그 나중에는 이자율 못 낮춘단 말이에요. 0%더 낮출 수 없잖아. 은행에 넣었는데 돈을 뺏어갈 수 없단 말이죠.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은행에서 이거 1억 넣으시면 1년 뒤에 9천만 원 돌려줘요. 이러면은 깨쓰레기잖아. 아무도 안 넣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 0%보다 적어지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못 넣는 거예요. 이 0%까지 가면은. 요소 함정이란 게.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I가 늘어서 Y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자율이 줄어서 투자가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케인즈 학파의 그 생각으로는 유도선 함정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져도 이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 소득이 안 늘어나. 이자율이 낮아지 투자를 안 하니까. 왜냐면 이자율이 거의 0%인데 뭐 낮아.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자율이 안 낮아지는 거예요. 대충 그런 느낌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설명할게요. 케인즈 학파. 이건 지금 학파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케인즈 학파. 그러니까 그냥 그 케인즈와 고전 학파를 뛰어넘어서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R이 낮추면 이제 이거는 약간 대표적인 거. R을 낮추면 I가 늘어나서 I가 늘어날 것이다. 요걸 R에 낮추는 걸로 이제 화폐 공급을 늘리자. 돈을 많이 찍자. 이제 재정 정책. 아니다. 화폐 정책? 금융 정책. 이거인 거죠. 이 효과를 바라고 하는데 케인즈 학파 어떻게 보냐? 이게 지금 0%잖아, 야 임마들아. 네가 아무리 돈을 찍어도 0% 밑으로는 이자가 안 내려간다고. 네가 재난지원금을 막 뿌려요. 막 뿌리는데 이미 이자가 0%면 이자가 안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투자가 늘질 않아. 투자가 안 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어. 이제 이게 케인즈 학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케인즈 학파 R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융정책 효과 없다. 그러면 통화주의 학파는 반대로 이제 이자율 낮으면 이 투자가 엄청 많이 오른다. 투자자들은 이 이자율만 막 눈에 불 켜고 보고 있다.
자기들이 얼마나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지를 엄청 중요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이제 이게 엄청 오를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오른다. 소득이 엄청 오를 거다. 이게 통화주의학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래 민감하니까 투자자들이 기업가들이 아래 민감하니까 금융정책 효과 크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차피 둘 중 하나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센지가 문제인데 이제 거시경제학은 포인트가 약은 주장이다. 주장일 뿐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지는 이제 빅데이터를 데이터로 봐야 된다. 근데 상황 따라 다른 거죠, 사실상. 상황 따라 다른 거야, 이게. 근데 이제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이럴 거라는 주장이랑 일반적으로 이럴 거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은 틀린 말 아니야. 그쵸, 틀린 말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배웠죠. 이게 맞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배웠겠지. 근데 이게 틀렸는지 안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둘 다 배우는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재정정책 효과 G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Y가 늘어나죠. 이건 왜 왜냐면은 Y가 이미 정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만 여기는 이제 함정이 숨어 있다. G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늘어나서 C와 I가 줄어든다. 혼돈 오고 돈 가지고 있으면 다 뺏겨서 이제 0% 은행에 맡긴 싸웠어. 만약에 그런 세상이라면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금융정책 효과 있게 되겠죠? 이자율이 0%여도 이자율이 마이너스여도 은행이 그 금융정책 효과 있게 되겠지. 그런 세상이라면. 그렇죠. 이자율 마이너스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은행이 아니죠. 근데 거기는 은행이 아니고 금고지, 금고. 그거는 은행이 아니고 금고잖아요. 그 메플스토리 금고 같은 거. 그리고 정부 정책을 보면 이제 G 늘어나면 Y 당연히 늘어나죠. 이거는. 그런데 구축 효과가 있다. 그 정부 정책이 늘어나면 그게 이자율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채권 늘어난다.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채권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자율이 늘어나서 소비랑 투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Y가 감소한다는 소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케인즈 학파는 이제 구축 효과보다 그 G가 늘어나는 양이 늘어나게 하는 Y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여기는 반대로 G가 늘어나게 하는 Y보다 구축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이제 같은 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웃기게도 이제는. 그러니까 케인즈랑 고전학파는 조금 식이 달랐거든요. 식이 달랐어. 애초에 모양이 좀 달랐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식을 가지고 싸워요. 똑같은 식을 가지고, 아니 똑같은 식이지만 이 효과가 다르다. 효과가 여기 효과 없다고. 케인즈 학파는 이거 없어. 이거 없으니까 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통화주의는 이거 있다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장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케인즈 학파는 이거 늘어나니까 이거 있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통화주의 학파는 아니 요거는 있는 거 인정하는데 이게 더 크다고. 맞아요. 사실상 뭐 그런 거지. 그런 건데 이제 약간 논쟁이죠. 답이 없는 논쟁이지. 답이 없다? 그러니까 답은 팩트로 봐야 돼요. 요거는 실제로 그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걸 보기도 해. 그 통계 경제학 같은 거, 경제 통계학 이쪽에서는 이제 이걸 직접 이제 이런 주장을 맞는지 안 맞는지 보죠. 정부 정책이 얼마 늘어났을 때 소득이 얼마 늘어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지. 거기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이제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SLM 곡선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낸 거, G가 늘어나거나 R을 낮추는 거, 이 두 가지가 소득을 늘게 하는 방법인데,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는 통화 찍어낼 바에는 그냥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게 낫다. 케인즈 학파 주장이고, 통화주의 학파는 정부가 돈 직접 쓰는 것보다 통화량 늘어나는 게 낫다는
주장이에요. 이거 실제로도 이거 둘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인작파 주장에 맞는 거는 그 뭐 건축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이명박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 약간 그 뭐지 막 토목 공사하고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는데 이제 식과 함께 나온 거죠. 토목 공사하고 하는 게 케인작파의 그 이론에 맞게 하는 거. 토목 공사 이런 거. 약간 정부 지출 늘리는 거. 예 그리고 통화주약파 요거는 이제 통화량 증가 늘리기. 그 있잖아요. 그 막 양적 완화 하잖아요. 막 그 아베노믹스 뭐 한다. 뭐 통화 더 뿌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주장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그 정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다 그게 다르거든요. 약간 학파가 아예 그 대학 이런 별로 약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뭐 미국 같은데 경제 그쪽으로 누굴 임명하냐 경제 장관이나 뭐 그런 경제에 중요한 역할로 케인즈 학파를 임용하냐 통화주의 학파를 그 임용하냐에 따라서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케인즈 학파 임용하면 아 우리는 정부 지출 늘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통화주의 학파를 이제 통화주의 학파는 아니지 어쨌든 이쪽 계열을 이제 가져다 쓰면 우리는 통화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법의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4대강 하겠다는 소리고 이거는 4대강 어쨌든 이 4대강은 여기죠. 여기에 이 생각으로 한 거죠. 이 생각을 했는데 뭐 결론 뭐 지금 뭐 여론은 안 좋지만 어쨌든 아마 그거는 근데 그거 이 효과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효과는 나타나는데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그 약간 손해 그 사회적 손해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싫어하는 거지 이 효과가 없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효과랑 사회적 효과랑 다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하기 위해 뭐 환경을 파괴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ISLN 곡선을 가지고 ISLN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를 생각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ISLN 곡선 둘 다 쓰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 것 같아. 이게 좀 재밌고 이게 재밌어요. 약간 느낌이. 물론 이제 뭐 깊게 들어가면 재미없는데 이제 저는 뭐 깊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간단하게 저 정도 들으면 재밌다는 거. 하하. 아이스 에런 곡선. 오늘은 아이스 에런 곡선 했었죠. 간단히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정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화폐에서 에런 곡선 나왔고 그 아이스 에런 곡선에 나와서 잠깐만요. Y랑 R. IS LM이다. 그래서 이쪽 균형에서 만들어지는 점에서 나타날 건데 이게 다음 시간에 말을 하겠지만 요거는 수요예요. 수요 측면이야. 수요 측면만 본 거예요. 그럼 공급 측면이 따로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뭘 낼 거냐. Y와 P, 물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낼 것이다. 요거를 이제 요게 핵심인 거죠. 왜 이게 핵심이냐. Y와 물가의 관계를 알면 실업과 물가의 관계를 안다. 이 관계를 알면 물가와 실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물가와 실업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인가? 조정? 어쨌든 이제 뭐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를 이제 한 발자국 온 거죠. 여기 한 발자국 왔어요. 이만큼. 다음 시간에는 총수요 총고급 모형을 조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실업이랑 물가 이야기를 조금 하면 끝이거든요. 거시경제학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나도 이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또 깊은 내용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답이 없어.
아무튼 ISLN 곡선은 저렇다. 도원맨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딱 경제가 끝나니까 들어오시네.